자, 이제 수업을 시작할게요. 그 다음 주는 중간고사 기간이라 수업이 없습니다. 오늘은 BC카드 대표이신 최은석 대표님 모시고 특강을 듣겠습니다. 잠깐 그 사이버에도 강의 계획에 그 양력을 올렸지만 최은석 대표님은 제가 그 옛날에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다니던 회사에 들어갔을 때 대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꼼짝 못하고 맨날 야단 맞던 그런 관계인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BC카드 대표님 하고 계십니다. 간단한 양력 말씀드리면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하시고 미국 그 뉴욕 대학에서 MBA를 마치셨습니다. 고려증권 경제연구소, 장기신용은행 경제연구소, 그리고 책도 쓰셨는데 파생상품의 이해와 저술, 삼성증권 경영관리팀, 삼성그룹 비서실 근무, FN 가이드를 창업하셨고요. 이 FN 가이드는 경영 경제 전공분들은 아시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우리 학교도 이 사용하고 있는 연구 목적의 아주 좋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FN 가이드, FN 자산평가 창업,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 현대캐피탈 사회이사, IBK 자산운용 사회이사, BC카드 사회이사를 역임하셨고 작년부터 그 BC카드 대표를 지내고 계십니다. 그럼 바쁘신데 오늘 와주셨는데 최현석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 틀린 말 두 개가 있어서요. 지금은 제가 우리 김 교수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그 이 소개하다가 그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BC카드 그 사회이사를 하다가 사장으로 간 케이스는 아직 우리나라에 제가 첫 번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쭉 어느 한 직장을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퇴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을 하는. 그런데 저는 이제 반대로 사업을 하다가 사회이사를 하다가 이렇게 BC카드 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릴 이야기가 다소 전문적인 용어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나 특별하게 그 어떤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면은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지체 없이 물어봐 주시고 또는 끝나고 이렇게 또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저는 강의를 최대한 빨리 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관심사가 있는지를 실제로는 잘 몰라요. 워낙 다양하니까. 제가 그 2번 정도 신입사원을 뽑아봤고요. 인턴들을 한 명 정도 이렇게 BC카드에서 해봤고 또 그 전에 FN 가이드에서도 인턴을 쭉 해보면 아, 이게 이제 적절한 비율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다 아재 아이스 커피 안 먹는 사람 이렇게 이제 보는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인턴이나 그 신입사원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말 같아요. 말이라는 게 어떤 이 야생에서 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직장이나 어떤 특별한 전공을 하거나 뭐 취업을 하게 되면 이 말을 딱 달릴 때 보면 이게 말이 딴 데를 못 보도록 위에서 시키는 대로 가도록 이렇게 가둬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나 안에 모든 세상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안에. 이 안에 이 모니터 안에 내가 보는 모든 세상이 다 있고 여기서 인스타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이걸로 하지 어떤 이제 밖에 잘 모른다. 이 바깥을 나가보면 계곡도 있고 강물도 있고 산도 있고 하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굳이 안 나가도 돼요. 왜? 이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행복하고 모든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화를 풀지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항상 숙제예요. 야, 오면 카드업은 이런 거고 이런 거고 너 앞으로 가서 글로벌 사업 뭐 하고 이런 거는 시간이 다 해결해줘요. 정작 중요한 거는 바로 그 가장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이더라.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지식적인 거를 막 설명하는 것보다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세상을 어떻게 보는 게 좋겠냐. 계곡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물이라는 것도 흐르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들어가는 길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모든 세상이 카카오 세상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보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막 있고 그걸 하면 무슨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이 카카오의 시가총액 이런 것들이 에, 보면 대부분 이런 종류들. 이따 카카오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게임 회사예요. 게임의 홀딩 컴퍼니고 쿠팡이라는 여러분들의 이커머스, 마켓컬리라는 신선식품 이런 회사들 4개 공통점은 다 적자예요. 849억, 167억, 2200, 2300억, 1500억 다 적자인데 시가총액을 보시면 무서워요. 8천억, 42조, 1조 2천억, 5,700억. 근데 여기에는 영업 매출과 영업이익을 단단하게 내면서 시가총액을 보시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시가총액과 이익의 관계는 뭐냐? 전문적인 용어로 제가 PER이라는 걸 써요. Price Earning Ratio. 여기서 말하는 프라이싱이 전체 그 회사의 시가총액을 말해요. 마켓 밸류. 그거는 이익의 몇 배를 쳐주느냐. 그거의 표준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강국인 미국, 가장 자본시장이 발달된 미국이 PER 10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1,000억 이익을 내면 적어도 1조 정도의 가치를 쳐준다. 그 이유는 뭐냐? 이 회사가 지금 1,000억을 벌고 있지만 앞으로도 1,000억이라는 그로스 레이트를 가지고 1,000억을 계속 키워갈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1조로 봐준다. 근데 아이고, 이 회사들은 지금 적자인데 왜 시가총액이 1조일까요? 이게 참 궁금해요. 지금 적자인데 1조 2천억이면 1200억 정도의 이익을 내는 회사라고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이게 아세아라는 그룹인데 2,300억을 내요. 근데 이 회사는 그러면 2조 3천억 정도를 쳐줘야 되는데 3,600억밖에 안 쳐주는 거예요. 이따 카카오를 보시면 더 해요. 카카오페이나 이런 회사들을 보면 더 해요. 그래서 이 게임 회사나 이커머스나 이런 회사들을 이렇게 높이 쳐주는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익을 탄탄하게 많이 내는 데가 4대 은행이에요. 우리나라의 주택 담보대출이 1,600조예요. 거기에 200bp라는 2%포인트가 스프레드예요. 그럼 얼마 벌어요? 30조를 벌어요. 그냥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 때 놀아도 은행들은 30조의 이익을 깔고 가요. 근데 전 은행의 영업이익 합계를 다 해보면 30조에서 조금 모자라요. 예를 들어서 20조, 24조. 나머지는 6조는 뭐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또는 기업들이 부도가 날까 봐 대손상각이라는 걸 미리 쌓아놔요. 미래에 부도가 날지도 모르니까. 그걸 대손상각이라 해서 미리 위험준비금 비슷하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다운시키는 거죠. 그 30조라는 이익을 버는데 은행들이 그럼 시가총액은 30조를 내면 시총은 300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300조가 어림도 없어요. 미국은 그렇게 돼요. 이 쿠팡도 미국에 상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쳐주는 거예요. 42조라는. 42조면 이익을 얼마씩 내야 되냐면 4조씩 42조니까 이익을 4조 정도 내야 되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어, 작년까지만 해도 아마 여기서 주식시장이나 뉴스를 보시면 뭐 빅테크, 핀테크, 그다음에 페이사 이런 이 흔히 말하는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시장 가치가 엄청 높고 오히려 은행 같은 거는 야 무슨 누가 은행 투자해? 응? 그런 배당주 싫어. 이런 우량 이런 기업들은 별로 시장 각광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금리 때문이에요. 금리. 이 금리라는 게 여러분들 이자라 그러잖아요. 이자. 우리 저 학생 혹시 학자금 대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학자금 대출 받으십니까? 야, 저희 때는 이제 학자금을 이렇게 받았는데 학자금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라고 쳐요.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그 10%라는 게 이자예요. net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되는 서로의 약. 근데 은행에 가서 돈을 넣으면 10% 줘요? 안 주죠. 얼마밖에 안 줘? 5%밖에 안 줘.
예금 이자, 대출 이자. 그게 반드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의 말하는 이자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내가 앞으로 1,000억씩 벌 거야. 앞으로. 10년 뒤에 1,000억을 벌 거야. 1년 뒤에 1,000억을 벌 거야. 이 모든 미래에 벌 이익을 이렇게 현재 가치로 가져와 볼 때, 야, 그래, 알았어. 나중에 너 1,000억 버는 거 알겠어. 지금 얼마? 그 1,000억이 지금 볼 때 얼마냐라는 거예요. 아까 10배를 쳐준다 그랬죠. 10배로 할인을 해보면, 10%로 할인을 해보면, 1,000억을 버는 회사는 지금의 가치는 100억. 미래 1,000억은 10%라는 걸 할인을 하면 1,000억을 버니까 900억이죠. 10% 할인.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내가 현재로 끌어와서 현재 가치로 할 때 할인하는 할인율이라는 또 개념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PER이라는 거랑 금리는 역수예요. 반대. 예, 작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금리가 되게 낮았어요. 낮은 금리니까 할인하는 금리가 되게 낮은 거예요. 미래 많이 버는 거 뭐썩 할인율 자체가 높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2배, 3배 올랐어요. 금리가 워낙 높은 수준으로 가니까 이 할인율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또 두 가지 실물에서는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금리에 대해서. 금리가 1%짜리야. 그럼 1%의 기업이 돈을 빌려와서 1% 이상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 1%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10%예요. 10%에 내가 이 돈을 빌려와 가지고 10% 이상 돈을 벌 사업거리가 없어요. 근데 이 10%를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럼 기업들은 어려워집니다. 이 10%라는 금리를 이겨내지 못하면 기업들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시장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는 흔히 말하는 성장주라고 불리우는 게임이나 이커머스나 페이코 이런 회사들이 각광을 받아요. 그러나 지금처럼 성장기가 아닌 금리가 높고 그 금리 수준의 사업을 할 만한 거리가 없어지는 이 후퇴기에서는 성장하는 기업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냥 돈을 버는 은행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더 선호하게 되는 그 현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결제 사업이라는 게 그 이 성장과 안정의 아주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결제 산업이. 이 전통적으로 이 금융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뭐 은행, KB국민은행도 가고 싶고 신한은행도 가고 싶고 삼성증권도 취업하고 싶고 KB생명보험, 한국카드, 한화 이런 데 이제 취업하고 싶죠. 캐피탈. 이게 다 전통적인 안정적인 산업이에요. 주택담보대출만 갖고 있으면 은행에서 크게 사고 안 치면 승진하고 은행장 되고 뭐 정년퇴임하고 은행. 그 대신에 신한은행이 어제랑 오늘이랑 특별하게 확 성장하지 못해요. 안정적으로. 그런데 이 카드사는 좀 달라요. 카드사는 안정적인 면과 이 혁신적인 면을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혹시 비씨카드 쓰시는 분 어떤 카드 써요? BC? 비씨카드? 네? 아, 통신사 2년 그거 슈퍼카드. 그거 쓰실 때 혹시 2년 전에 그 똑같은 카드를 썼을 때 줬던 혜택하고 지금 혜택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죄송하네. 이게 점점 모든 신용카드사의 혜택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신용카드사의 수익이 줄고 있어서 고객들한테 혜택도 줄이고 있고요.
근데 보면 2년 전에 그 카드사들이 이익은 1,000억을 냈으면 지금 2,000억을 내요. 이익은 더 많이 내. 근데 왜 혜택은 줄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정감사나 신문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신용카드사들 돈 그렇게 많이 벌면서 왜 카드의 혜택, 혜자 카드를 줄이느냐. 그게 영원한 또 지금의 이 화두 숙제예요. 이 신용카드사는 그 양면을 가지고 있고 그 양면을 가진 것 중에 안정적인 면과 혁신적인 면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혁신적인 면을 바로 요 핀테크라는 대표적으로 페이코, 뭐 코나이, 뭐 여러 가지 뭐저 캐시노트 이런 회사들이 요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우리는 이제 신금융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삼성 저는 이제 아이폰을 안 쓰고 아제라 이, 이 삼성페이를 쓰는데 이제 애플페이 들어왔죠. 애플페이 이제 쓰면 이런 페이들이나 이런 걸 쓰면 엄청 편하죠. 지하철도 편하고 편하기는 최고인데 혜택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딴 카드 안 써. 삼성페이만 써. 그리고 지하철만 타. 커피도 안 마셔. 엄청 편하게 살아요. 그러나 조금 현자 조금 현명한 사람은 나 삼성페이 안 써.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 지하철 카드 슈퍼카드 쓸래. 좀 불편해. 카드를 꺼내야 되는 불편함. 그리고 2년이 지났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편하게 잘 다녔는데 남는 게 없어. 2년 뒤에. 근데 그래도 불편하도 카드를 꺼내서 쭉 썼더니 카드사가 냄비 하나라도 보내거나 혜택을 줘요. 그 혜택의 차이와 결제 수단의 편리성의 차이가 요게 있어요. 여기. 얘네들은 엄청나게 편리한 편리성, 극도의 편의성을 제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대출 중개나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를 소개를 해요. 어떤 혜택도 없어요. 카드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편리성, 안정성, 혁신성. 이걸 이제 두 개 동시에 주는 거예요. 이 결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일단 이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카카오 이야기를 해보시면 오른쪽에 핀테크, 전금, 이 아까 말한 혁신적인 부분의 1등이 바로 카카오예요. 이 카카오뱅크하고 신한금융그룹하고 보면 금융그룹이 현재 18.2조, 지금 11조예요. 작년에 얼마였냐면 40조였어요. 40조. 카카오뱅크가 40조. 작년에 신한그룹이 22조예요. 신한그룹의 2배였어요. 작년에 카카오뱅크 하나가. 신한금융 다 합친 거. 2배. 지금은 이제 반대로 신한그룹의 절반이 됩니다. 이거의 차이가 바로 금리라는 거예요. 금리. 금리가 그런 게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카카오페이 보시면 카카오페이가 28조까지 갔어요. 신한금융이 22조였는데 28조까지. 그러다가 지금 4조 한 7천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5조 정도 하고 있어요. 예를 보면 금융상품, 광고, 중개업이라고 나와요. 금융업이 아니에요. 방금 앞선 페이지에서 얘에 해당은 카카오뱅크는 여기에 있어요. 이건 카카오페이예요. 이게 영업이익 보시면 아직도 마이너스 한 500억. 그러나 이거 보시면 신한은 역사가 한 40년이 넘었는데 1,000만 명이 안 돼요. 카카오뱅크는 불과 몇 년 됐는데 1,400만 명. 카카오페이는 2,100만 명. 이 2,100만 명이 카카오페이라는 어마어마한 편리성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익은 아직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는 이 2,100만 명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낼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그때 우리 1%예요. 그 이익을 1%로 할인을 하면 조금밖에 할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가치를 받았어. 근데 미래에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지금은 금리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금리로 할인을 하면 미래에 큰 이익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일 무섭고 또 이제
석사 가시고 뭐 파생 상품이나 또 금융 상품들 이렇게 이제 페이퍼나 또는 이제 공부 더 하실 분들은 이 금리를 모르면 그냥 파생 상품은 그냥 안 하고 다른 길을 하시는 게 나아요. 이 금리형 금융 상품이 모든 금융 상품의 가장 기본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든 아니면 그냥 전업 투자를 하든 항상 이 금리라는 거를 보고 이 차이를 지금은 금리가 상승기구나, 금리가 하락기구나. 금리가 상승기에는 이 혁신 기업들이 썩 빚을 발하지 못할 거다. 금리가 낮고 하락하면 혁신 기업들을 좀 쳐다봐야 되겠구나. 이 정도가 교훈이에요. 이제 카드사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쭉 보면 1983년 이제 저희가 대학교 갈 때 여러분만 할 때 만들어져 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를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안정적으로 별로. 근데 이때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카드 금액을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신용카드를 1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을 빼고 9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어마어마한 정책이에요. 그렇게 해서 현금을 쓰던 사회에서 이제 카드를 쓰는 경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하 경제가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현금이 카드로 바뀌면서 카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요. 막 18%, 8%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죠. 이때 그런 조치가 있었어요. 현금을 카드로. 그러면서 BC카드가 이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기억하시죠. 김정은이라는 탤런트가 부자 되세요 하면서 이제 이 카드업을 BC카드가 대표적인 회사였죠. 그래서 쭉 오다가 이제 안정기로 들어선 거예요. 들어섰는데 이때부터 이제 테크 기업들이 쳐들어오면서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제 테크 기업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카카오페이랑 싸워야 되고 삼성페이랑 싸워야 되고 애플페이랑 싸우거나 협조를 하거나 요 국면에 와 있는데 이때까지의 카드사는 우리나라에 BC카드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BC의 약자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BC. 삼성카드. 한번 삼성은 아시죠? 롯데카드 아시고 다. BC는 뱅크 크레딧 카드란 그래서 특별한 고유명사가 아닌 삼성이나 롯데 같은 이름이 그냥 은행들의 연합카드였어요. 그래서 정부가 만들었고 정부 주도로 오다가 이때 민영화가 됩니다. 이때 민영화가 돼서 이제 보고펀드란 데서 은행들 지분을 다 사가지고 민영화를 했다가 지금은 KT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통신사의 자회사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카드를 쓰면 그 아까 슈퍼카드 예를 들면 슈퍼카드의 빚이에요. 발행 카드를 발행. 그럼 여러분 손에 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 매점에 가서 긁어요. 긁으면 그 카드가 억셉턴스 받아줘야 돼요. 수용. 그리고 억셉턴스가 일어나면 그 전표를 카드사가 사가야 돼요. 다시 어콰이어 그걸 사와서 이제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네 단계입니다. 이슈, 억턴스, 콰이어러, 세틀먼트. 이 네 단계를 항상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치게 돼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슈어 BC가 발행했으면 BC 네가 매입해.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시스템이고 이 독특한 시스템 때문에 실은 우리가 비자나 마스터 같은 데로부터 우리나라는 수입 대체를 하고 있어요. 수입 대체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해외 뭐 추석에 일본 가가지고 카드를 쓰면 ECB나 비자나 마스터망을 타요. 해외 가서 쓰면 거기는 BC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딱 쓰면 비자 카드를 싹 쓰는 순간에 똑같은 네 단계가 일어나지만 수수료는 비자가 양편 넣게요. 양편. 우리한테도 받고 일본에 여러분들이 쓴 가맹점에서도 받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쓰면 우리가 비자망을 타더라도 비자가 인커밍 우리한테 절반을 돌려줘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되게
우리나라 정부가 아주 잘 만든 시스템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4단계로 돼 있는 거를 우리나라는 요 발행사가 매입을 직접 하게끔 비자나 마스터한테 매입을 주지를 않는. 지금까지 아까 BC카드는 요 전 이때만 해도 BC카드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BC가 모든 카드사 거를 비자나 마스터처럼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BC카드가 최고의 회사였어요. 그런 이제 신한카드가 LG카드 인수하면서 하고 다 은행들이 독립해서 나가면서 각 내가 발행한 카드는 내가 매입할래 하고 다 독립을 하면서 BC카드는 정말 그야말로 쫄딱 망합니다, 지금. 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우리 카드 BC 이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그 BC 망에 뱅크 크레딧 망에 남아있는 은행 중에 제일 큰 데가 IBK예요. IBK 대구, 부산, 광주, 제주, 그다음에 일부, 뭐 새마을금고, 우체국 뭐 이런 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BC는 상당히 큰 위기가 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바로 이 페이코 같은 회사들인데 여기 매점 있잖아요. 이 매점을 생각을 해보면 매점의 가장 기본 형태는 여러분들이 와서 크레딧 카드 저 이렇게 키오스크 치고 카드 넣고 뭐 해가지고 물건 사고 결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 11시 50분에 결제한 사람, 내일 새벽 12시 반에 결제한 사람. 그 사람 매출이 이 사람이 오늘 나 하루에 얼마 벌었지?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12시 반에 한 거는 그 다음 날짜로 뭐 그냥 캘린더로 자를 수도 있고 내 영업 시간대로 자를 수도 있고. 근데 주문 배달을 저쪽에서 김세환 교수님이 저기 무슨 저 관에서 주문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배달을 해줄 거 아니에요. 배달을 해줬더니 뭘로 결제하시겠어요? 했더니 현금을 줄 수도 있고 카드로 줄 수도 있고 또는 미리 어떤 포인트로 줄 수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삼성 카드를 써가지고 삼성 포인트로 어떤 혜택이 쌓이고 야, 이거 닭다리 잘못 왔어. 교환 환불이 일어나요. 이거 저 가맹점 이 키오스크에서 그 교환 환불 그다음에 포인트 정산 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결제 수단이 생기면서부터 이 기존에 했던 이런 전통적인 망이 어디에서 다 막히고 있냐? 세틀이라는 맨 마지막 단계가 큰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냥 여기서 억셉턴스 했는데 이거 포인트를 교환하면 이 환불은 포인트 줬던 거 다시 어떻게 뺐지? 이 세틀먼트가 맨 마지막 단계가 되게 중요한 단계가 됐습니다. 했을 때 그 역할을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는 페이코 같은 회사들이 야, 우리가 알아서 중간에 다 해줄게. 알아서 중간에 다 해주면 기존 망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내가 가가지고 그걸 직접 계산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페이코나 이런 중간에 있는 그런 계산을 해주는 회사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이 뜨고 있다. 그 회사들의 특징은 뭐냐? 제가 앞에서 말한 이거예요, 바로. 그 중간에 들어오는 혁신적인 회사들의 특징이 이런 회사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데이터 위주예요. 전부 데이터 처리를 하는 회사다. 교환, 환불, 포인트, 그다음에 어떤 배달, 다양한 카드 종류 모든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빨리빨리 실시간으로 뭐 요새는 양자역학 AI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컴퓨터 능력이 대단하더라. 그다음에 페이크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전 카드사, 전 다양한 포인트 이것들을 전부 연결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은 데이터와 컴퓨팅 능력과 연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더라. 그게 지금 여기에서 쓰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얘가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면 나머지 망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얘는 중간에서 그런 이 혁신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어, 이제 뭐 상식적으로 유럽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가 뭘 것 같아요?
유럽. 여러분들 잘 아는 회사인데 명품, 명품의 대명사. 어? 예, 루비통. 루비통 홀딩 컴퍼니가 시가총이에요. 최근에 그 회사를 제끼고 1등으로 올라선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회사인데 당뇨, 비만 치료제 위고비라는 회사가 루비통을 제끼고 1등으로 올랐었어요. 미국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100이라고 치면 31%가 바이오 헬스예요. 31%가. 여러분들이 아는 애플, 구글, 빅테크 이런 화려한 기업들이 많지만 은행도 많고 그러나 미국의 시가총액의 거의 30%가 바이오 헬스예요. 그중에 최고 시장이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예요. 근데 그거를 금융 쪽에서만 보면 이 벅셔 헤더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 압도적 1등이에요. 1,000조가 넘어요, 시총이. 이 회사는 이제 보험 회사고 보험 자산, 장기 자산이라 그거를 시가총액에 이렇게 애드해요. 그래서 얘는 좀 예외야. 벅셔 헤더웨이는. 2등이 바로 비자예요. 비자. 여러분들이 아는 결제망. 그 비자 카드의 비자. 3등이 JP 모간. 4등이 마스터카드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금리가 오르기 전까지 5등이 누구였냐? 페이팔이었어요. 페이팔. 여러분들 페이팔 쓰시는. 지금은 페이팔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혁신적인 기업이 어떻게 된다고요? 인기를 잃는다 그랬죠. 그래서 페이팔이 저 아래로 졌어요. 저 보시면 정확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금리가 낮았을 때는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 페이팔, 페이코, 무슨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회사들이 좋다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5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래서 페이팔이 뚝 떨어진 거예요. 작년에 제가 다른 학교에서 강연할 때만 해도 여기에 5등이 페이팔이었어요. 볼 수 있는 게 뭐냐? 와, 이 영원한 아니 은행보다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더 높은 가격을 쳐준다라는 거예요. 이자 아까 말하는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를 먹는 은행보다 그걸 중개하는 결제망을 가진 비자나 마스터가 훨씬 더 높은 시가총액을 쳐주더라. 그 미국 시장의 교훈이에요. 미국 시장은 바이오가 30%다. 금융 섹터에서는 결제 회사들이 은행보다 더 높은 가치를 쳐주더라. 우리나라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카드사에 피지라는 게 막 와서 중간에 이런 모든 정산을 해주는 것처럼 카카오나 네이버나 토스가 무기가 카카오는 메신저였죠. 네이버는 검색이었죠. 토스는 송금이었어요. 이 세 개의 무기를 가지고 금융업에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카오는 은행, 본류에 진입했어요. 오른쪽에 카카오페이를 두고 맨 왼쪽에 카카오뱅크를 만들어서 들어온 거예요. BC카드도 K뱅크를 출범시켰죠. 그래서 KT, BC카드, K뱅크 이렇게 통신, 카드, 금융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요. 토스뱅크까지 전부 은행 본류에 오거나 또는 카드 회사에서는 이 결제 서비스라는 이 BC 그다음에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쿠팡도 카드업을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스페이 이런 페이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또 전통적으로 아까 있었던 왼쪽에 있었던 보험이나 증권 영역에도 전부 이 친구들이 토스증권, 페이증권, 뭐 토스인슈런스 해서 이 무기를 가지고 결국은 전통 금융업에 쳐들어오더라라는 게 이제 교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못 오는 거예요. 이 하얀 영역. 이 하얀 영역이 가장 큰 게 바로 대출입니다. 돈을 빌려주려면 내 돈이 충분히 많이 있어야 되죠. 주택담보대출 1,600조를 네이버나 카카오나 토스는 아직 못하고 있는 그 1,600조 시장을 못 쳐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 이야기는. 그래서 전통적 영역을 이 대출 이 부분만 지금 제대로 못 쫓아오고 있다. 여기에 딱 보면 카드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라고 써 있잖아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카드업에 들어와서 지급 결제는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카드론, 할부금융, 리발빙 서비스, 이런 대출 서비스, 크레딧에 관계된 서비스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건 카드사만이 할 수 있게 우리나라는 규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카드사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안정적인 면과 혁신적인 면. 그 안정적인 면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대출. 여러분들이 카드론, 현금 서비스, 할부금융 이런 걸 쓰는 거를 가지고 카드사들이 돈을 은행만큼 벌어요. 은행만큼. 근데 원래 본업, 원래 카드사의 원래 본업은 뭐예요? 결제잖아요. 아까 말한 카드의 발행, acceptance, acquire, settlement. 이 본업은 계속 쳐들어와서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페이북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어요? 페이북? 야, 큰일 났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네. 힙지로 직장인이라는 그 유튜브 혹시 보신 적 없어요? 을지로에 가서 밥 먹어보신 분. 야, 완전히 다 신촌이구나. 신촌 홍대 앞이 최근에 가장 핫해요. 홍대 앞이. 그 다음이 을지로. 가로수길하고 저 뭐지? 이태원은 좀 상권이 많이 줄었어요. 그 표시는 어디서 할 수 있냐? 옷가게에서 할 수 있어요. 어느 상권이 막 커질 때 옷가게가 들어서잖아요. 옷가게가 눈에 띄어요. 그럼 그때는 상투예요.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 왜 그러냐? 옷가게가 들어오면 옷가게는 막 사람이 줄 서가지고 대기표 가지고 막 줄 서서 하지는 않잖아요. 옷가게가 들어오면 사람이 뜨문뜨문 와요. 그리고 옷이 비싸요. 임대료가 올라가요. 임대료 올라가면 상투죠. 홍대 앞 막 돌아다니시면서 옷가게 있는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들은 요 앞길하고 옆에 저 연대 저 굴다리길 그다음에 바로 옆에 저 홍대 여기서만 이제 주로 하지 을지로까지 안 오시는데 을지로 오시면 힙지로라고 되게 좀 재밌어요. 새로 뜨는 게 아니고 성수동처럼 그 과거의 인쇄소 메이커스 거리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거기 가면 뭐 수소폭탄도 만든다는 설이 있어요. 뭐 원자폭탄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뭐 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메이커스들이 모여있던 데를 이제 재생 도심 순환 재생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상권들이 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힙지로 직장이라는 드라마가 있고 그 드라마를 이렇게 에피소드가 되게 아재와 여러분과 나의 이 눈치 싸움이야.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것들 재밌게 하는데 하면서 페이북이라는 걸 저희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카드는 여기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카드업을 하지만 페이북이라는 걸 가지고 다 같이 카드업과 핀테크 영역을 두 개를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카드사 전체는 다 돈을 잘 버는데 BC카드는 다 이제 고객들이 이탈하면 이렇게 좀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삼성카드, 신한카드, 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 BC만 요래요. 얘네들은 키가 엄청 크잖아요. 작고. 그러면 요 6천억, 6천억, 3,600억, 2,500억 이 정도 돈을 뭘로 벌라는 카드사가. 대표적으로 삼성카드. 삼성카드가 자산이 한 25조 돼요. 25조. 25조에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아까 말한 2% 포인트를 곱해보면 한 5천억을 일단 벌고 들어가요. 여기는 매해 5천억을 깔아놔요. 그럼 이제 삼성그룹이 다 있으니까 삼성그룹에 아까 말한 메이커, 매니팩처링 이런 캐피탈 자산을 카드사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매달 이자가 나와요. 이자로 버는 회사지 카드업으로는 적자입니다. 이건 전 카드사가 공통이에요. 카드업으로는 다 적자예요. 뭘로 보냐? 이 금융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금융이 뭐예요? 내 조달과 운용의 차이. 그리고 그거를 고객한테 돈을 빌려줘서 캐피탈한테 돈을 빌려줘서 그래서 정확하게는 카드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고요. 여신 전문 금융업이라고 법으로는 돼 있습니다. 여신. 우리는 수신은 안 해. 돈은 예금은 안 받아. 우리는 대출만 해줘. 근데 뭘로 대출을 해주냐?
카드를 매개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200만 원, 300만 원. 주택담보대출은 우리 못해. 은행만이 할 수 있어요. 큰 돈으로. 큰 서류를 가지고. 우리는 카드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걸로 이만한 돈 버는 거예요. 근데 BC카드는 프로세싱만 해요. 아까 말한 이슈, 억셉턴스, 어콰이어러, 세틀먼트. 이 네 단계만 하면서 컸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BC카드도 야, 우리도 여신을 좀 하자. 남들처럼 돈 좀 많이 벌어보자. 해서 지금 이제 다양한 사업 전환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카드는 카드 그야말로 여신 전문사라기보다는 카드 프로세싱을 쭉 해왔고요. 예, 아까 말한 그 역사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고객사들이 다 이제 독립해서 가면서 그 빨간색이 다 위기로 와가지고 이제는 독자 생존을 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BC카드는 여기 3,800만 명이 있어요. 그다음에 가맹점이 최대 여러분들이 울릉도 가도 BC카드는 돼요. 전국이 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사가 이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이런 테크 기업들이 막 들어오면서 BC카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카드사 중에서는 가장 작고 이익을 못 내는 회사지만 이 테크 쪽으로 보면 다른 거예요. 이 BC카드만한 경험을 가진 카드사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 아시죠? 배달의 민족이 지금 이제 열심히 터가지고 고객을 확보를 했어. 고객 확보한 고객을 가지고 배달의 민족도 금융업을 하고 싶잖아요. 뭔가 카드 포인트 혜택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싶어. 사업을 하자마자 시작되는 게 항상 걸리는 게 결제예요. 그럼 배달의 민족이 이 결제 네트워크를 스스로 쌓아 40년간 우리가 쌓은 거를 안 해요. 그럼 배달의 민족이 KB 국민카드랑 일시적인 마케팅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네들 시스템 연결은 누구랑 해요? 바로 BC카드랑 하는 거예요. 캐시노트, 뭐 쿠팡페이, 토스, 배달의 민족 얘네들이 전부 어떤 결제 사업에 뭔가 네트워크 아까 커넥트 연결을 하고 싶으면 BC카드랑 하는 거예요. BC카드가 뭐 만만해서 그런다는 설도 있고 한데 BC카드가 신한카드에 해줬던 서비스를 이제는 배달의 민족을 위해서 해주는 거고 쿠팡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정성과 혁신성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들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쓰시잖아요.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휴대폰 카카오페이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외 가서 쓸 수 있어요? 이제는 쓸 수 있어요. 일부 나라에서 BC망을 통해서 일부 나라에서 이제 시작하는 먼저 네이버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갈 때 분들 이제 카드 안 가지고 휴대폰만 그냥 들고 베트남을 가면 네이버페이를 키고 BC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치민 뭐 휴양지에서 쓸 수 있는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BC카드랑 하느냐는 이 BC카드가 가진 40년간 깔아온 결제망을 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세상 휴대폰을 가지고 오프라인에 넘어올 때 BC카드망을 쓰게 되는. 그래서 위기가 이제 좀 기회, 찬스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기고 저도 이제 뭐 열심히 이쪽을 하고 있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페이북이라는 서비스인데 페이북은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4등입니다. 현재 1등이 삼성페이, 2등이 네이버, 3등이 카카오, 4등이 페이북이에요. 근데 1, 2, 3등하고 차이가 되게 커요. 거기는 2천만, 500만, 600만. 우리는 MAU가 400만 정도 됩니다. 그래도 KT그룹 전체, K뱅크 다 합쳐서 MAU라는 걸 혹시 아세요? 먼슬리 액티브 유저. 한 달에 몇 명 정도 와가지고 활동을 하느냐.
우리는 400만 명 거예요. 카카오페이는 2천만 명이요. 우리 4배 크죠, 4배. 그래서 페이북 따라서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야구 경기장을 가거나 빨간 날의 빛이라 해서 빨간 날의 영화를 보면 보통 요새 영화 티켓이 8,000원? 얼마죠? 예? 예? 10,000원? 저는 6,000원에 봐요. 한 장당 6,000원. 제가 사장이라서 보는 게 아니고 페이북에서 페이북 골프, 페이북 영화 가가지고 요거 2개 누르면 한 장당 6,000원이에요. 그래서 12,000원이면 두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막 400장까지는 안 되고 제가 알기로 4장까지인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4장.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대략적인 내용이고 이제 실은 이제 뒤에 이야기는 너무나 전문적인 이야기예요. 아까 네이버페이를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쓰게 한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있는 근로자, 베트남에서 유학원, 혹시 여기 유학생 있을지 모르는데 베트남 유학생, 그다음에 베트남에 있는 관광객, 한국에 놀러 온 관광객. 이 세 사람이 제일 불편한 거는 와이파이예요. 공항에 딱 내렸는데 와이파이만 되면 뭐 휴대폰 내 세상은 다 여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와이파이가 되면. 와이파이가 되면 이제 뭐 먹을 걸 사고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PC망을 탈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똑같이 비자나 마스터에 의존하지 않고 베트남과 한국의 국민은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말을 가지고 그걸 이제 좋은 말로 N2N이라 그러는 네이션 투 네이션 또는 네트워크 투 네트워크.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엄청 핫하고 뜨겁게 하고 있고 이쪽에 지금 저희는 사람을 많이 뽑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뭐 키르기스탄 사람 이런 분들을 많이 해서 이제 비자나 마스터처럼 BC카드도 그게 비전입니다. 그렇게 가서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현금을 쭉 쓰다가 카드를 쓰면서 확 이렇게 경제가 일어섰잖아요. 이 나라들이 다 그래요. 현금을 쓰다가 이제 슬슬 카드를 써요. 저희가 다음 주 11월 1일 날 키르기스탄 사무실을 오픈하는데 벌써 6개 은행이 이제 막 계약하자고 와 있고 증가율을 봤더니 신용카드 증가율이 3년간 1200%, 1000%, 올해 900% 하고 있어요. 카드가. 근데 아까 말한 억셉턴스를 할 수 있는 이 가맹점은 15,000개, 3,000개, 2,000개. 그러니까 저희가 할 일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으로 가서 결국 BC카드의 비전은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프로세싱까지 다 하는 그런 회사로 가고 싶다 이거고. 혹시 이제 시간이 몇 분이나? 4시 15분까지인가? 몇 시까지죠, 제가? 아, 예, 그럼 이제 그 뭐 시험문 빼놓고는 제가 뭐 좀 이렇게 뭐, 뭐 질문 좀 질문 혹시 질문이나 관심 있는 거 어디 취업하고 싶거나 누구 뭐 있으면 뭐든지 해주십시오. 질문하실 분 저는 이제 저한테 질문 안 하면 제가 거꾸로 막 질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음악과 19학번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현대카드 사용하는데 항상 리볼빙을 좀 클릭하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케팅 같은 걸까요? 리발빙 서비스가 카드사가 대출이란 말을 노골적으로 안 쓰고 큰 수익원이 되는 게 바로 리발빙 서비스입니다. 이제 100만 원을 썼는데
최소 결제 금액 5만 원만 갚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95만 원은 자동 대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발빙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카드사들의 큰 수익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발빙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카드 사장으로서는 좋은 거예요. 뭐 아니 하지만 제가 고객이라 그러면 제 딸이라 그러면 야 미쳤냐 빨리 저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말한 금리의 마술은 정말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까 말한 제가 오늘 유난히 금리를 강조한 이유도 이 금리의 마술은 달라요. 자, 리발빙 금리 9.5%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 9.5면 내가 한 100만 원 빌렸으니까 9,500원 내면 되겠네. 그게 엄청난 착각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돈을 버는 것도 똑같아요. 1억을 빌려요. 그럼 나 10년간 갚을래. 그러면 대충 1,000만 원에다가 이자 뭐 1,000만 원 조금씩 갚으면 되겠네. 그러면 1,000만 원을 좀 나눠보면 월 100만 원 정도 갚으면 되겠네. 그래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그래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게 아주 마술이에요. 원리금 균등 분할을 쭉 보면 10년간 갚잖아요. 1년부터 8년, 8.5년, 9년이 될 때까지는 원금이 까지질 않습니다. 계속 이자만 내요. 원리금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자는 계속 까고 원금은 안 까요. 나중에 까요. 그래서 대충 5년 정도 되면 틀림없이 전화 옵니다. 아, 이건 이제 갈아타시죠. 새로 계약하시죠. 파시고 또 다른 거 안 하세요? 반드시 은행에서 전화 옵니다. 딱 절반이 됩니다. 내가 10년짜리면 5년 또는 20년짜리면 5년, 10년 때 꼭 전화가 옵니다. 은행에서. 아, 이 대출 이제 이러저러 다른 대출 좋은 상품 있는데 갈아타세요. 그럼 나는 5년을 갚았으니까 절반 정도를 갚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딱 까보면 이자만 냈지 원금은 절반이 안 줄어요. 원금은 아직도 70%, 80%가 남아요. 리발빙도 비슷합니다. 그런. 그래서 금리라는 게 정말 무서운. 그러니까 금융은 취업을 하기에는 최고고 고객으로 가면 이제 봉이 되는 거지. 봉.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카드사도 고릴라라고 펌프, 고릴라 이런 게 있어요. 거기 가보면 좋은 카드 추천을 쫙 해요. BC카드는 절대 10등 안에 못 들어요. 저희는 그 혜택을 줘봐야 그 혜택만 체리피커라고 혜택만 딱 받고 나가요. 그걸 서로 공유를 해요. 자기들이. 고릴라, 펌프 이런 거 이제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걸 해요. 근데 이제 똑같아요. 제 딸한테도 제발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4년간 체리피커를 한 거예요. 계속 혜택 있는 카드만 막 골라서. 그리고 4년 뒤에 이제 취업을 했어. 취업을 해가지고 요 앞에 조그마한 뭐 전세라도 하나 얻으려고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면 여러분들 첫 거래시네요. 아무 크레딧이 여러분한테 안 쌓여요. 근데 4년간 슈퍼카드를 그냥 꾸준히 쓴 거예요. 나는 뭐 월 한 20만 원씩 계속 4년을 썼어. 4년을 쓰고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딱 보면 은행에는 그 기록이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은 되게 성실하네. 한 카드를 가지고 4년간 꾸준히 20만 원씩 다 썼네. 이 사람은 크레딧이 높아요. 그래서 그때 금리를 그래도 아까 이 체리픽한 사람보다 이 사람의 금리를 낮게 주죠. 그 낮게 주는 금액이 그동안 4년간 우리가 이렇게 스칼핑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끄트머리만 이렇게 머리 이렇게 가죽 뺏기듯이 먹은 그거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크레딧이 중요하지 이 눈앞에 조그만한 혜택보다는. 그래서 어느 한 카드를 가지고 꾸준히 쓰는 게 여러분들의 크레딧을 가장 올리는 데 중요하고 크레딧 카드는 어디다 지로나 집세 그다음에 뭐 가스비 아파트 관리비 이런 걸로 내는 게 되게 좋아요. 그건 좀 약간 퍼블릭 사이드잖아요. 퍼블릭 사이드에서 점수가 높아야 여러분들이 똑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똑같은 4학년 졸업하고 똑같이 돈을 빌리는데 왜 쟤는 나보다 금리가 싸?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기록들이 다 남아요. 금융거래를 하는 순간에는 아까 말했죠. 저 카드 실명제, 금융 실명제 모든 기록이 다 남습니다. 리발빙 네, 빨리 내일 아침에 갚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또 혹시
꼭 카드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거든지 괜찮아요. 강연 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2학번 김연주인데 지금 금융 쪽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서 아까 은행 보다는 카드 결제사가 혁신적인 측면하고 안정적인 측면이 둘 다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뭔가 선호하는 인재상이 좀 다른지 그리고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깝게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이 따로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똑같이 그 카드사 아이디어를 내려고 이제 신사업 추진 아이디어 이런 걸 해서 전국 대학교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1등 상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팀이든 한 명이든 무조건 1등은 500만 원 준다. 참가상은 다 20만 원씩 준다 하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어, 은행과 카드사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BC는 이제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모은행, 모카드사, 신한은행, 신한카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신한카드의 수익을 결정하는 거는 금리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은행에서 도달하는 금리를 탁 올리면 신한카드 이익이 확 줄어요. 할인을 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야 이번에 좀 카드 좀 밀어주자. 응? 좀 1등 한번 해보자. 그럼 은행이 조달금리를 살짝 낮춰줘요. 카드 이익이 확 나요. 왜 신한은행이 자기가 직접 카드업을 안 하고 미국은 다 체이스 맨하탄 카드, 체이스 맨하탄 신용카드라고 안 하잖아요. 은행이 카드를 주지 별도의 카드 회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카드사가 별도로 있어요. 아까 이제 그 말한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정부가 잘 정한 그 제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은행이 혁신을 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에서 차세대 뭐뭐 은행 차세대만 쳐보시면 수많은 뉴스가 나와요. 거기에 몇 천억이 들어갑니다. 은행은 아까 뭐 이제 이야기가 점점 이제 길어지는데 대한민국의 금융의 최고 수출품이 세 개 있습니다. 증권거래소 시스템, 코스콤, 그다음에 BC카드, 뱅크 크레딧 시스템. 세 번째가 바로 금융결제원이라는 금융결제 시스템이에요. 이 금융결제 시스템을 이 정부가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너무나 편하게 은행 이체, 자동 이체, 피테크를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은행은 쭉 그걸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이 데이터가 많이 쌓여요. 왜? 새로운 금융상품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고객이 늘 때마다 이 서버가 계속 프로그램이 넣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이제 한 6시쯤 마감을 하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9시에 은행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 사이에 수많은 데이터 작업이 일어나요. 배치라는 작업이. 그래서 내일 아침 영업하기 전까지 끝나야 돼요. 점점 더 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금방금방 됐어. 근데 밤을 새도 이제 안 돼. 이러다 내일 아침 9시 오늘 마감을 해야 내일 아침에 새로운 아까 이게 일어나는데 마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많아. 그러면 이제 차세대라는 걸 해요. 그럼 차세대 시스템의 핵심이 뭐냐? 무슨 좋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을 헌집이에요. 헌집. 막 세간살이가 늘어가지고 이제는 야, 내 양복 찾아, 넥타이 찾아 하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새 집을 져요. 새 집을 져서 여기는 넥타이, 여기는 목욕탕, 여기는 세면대, 여기는 치약 넣는데 잘 정리를 해요. 그 새 집을 짓는 게 바로 차세대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의 가장 큰 핵심은 새 집을 져놓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핵심입니다. 최원석에 대한 데이터를 제대로 잘 옮겨놓는 거. 그래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차세대 시스템은. 그래서 은행들은 그 차세대라는 마이그레이션 시스템 때문에 거기에다가 페이, 결제, 포인트, 환불, 교환, 배송 이런 시스템을 얹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은 혁신 안 해요. 야, 카드사 네가 해. 네가 해.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가 일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경쟁자가 없어. 왜? 최고의 IT 시스템을 가진 데는 은행입니다. 금융결제원이라는 이 글로벌 1등이에요. 그 시스템을 갖고도 혁신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카드사는 카드사대로 아니 은행 고객한테 카드 서비스 잘하고 이자 잘 받으면 되고 리발빙 했으면 됐지. 뭐 저 페이랑 왜 싸워? 배가 부르고 등 따신데. 근데 BC는 배가 고프고 추워요. 그리고
이 프로세싱 하는 게 너무나 테크 기업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그래 은행들이 이제 우리 시스템 안 쓴다 그러니 나가. 우리 수익은 엄청 줄어. 그러나 이 시스템을 쓰겠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테크 기업들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 카카오랑 아주 친합니다. 신한카드, 국민카드랑은 별로 안 친해요. 예. 그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인턴을 할 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추리는 부서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 테크 관련한 또는 이제 조금 내가 프로그래밍을 배워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그런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잘립니다. 왜? 때만 되면 차세대 한 번씩 해야 되거든. 할 때마다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못 잘라. 절대 못 잘라. 정년 퇴직할 때까지 못 잘라. 그래서 양수겹장을 조금 이제 이렇게 금리도 좀 알고 그거를 구현해내는 프로그래밍 언어. 아마 우리 김세환 교수님도 잘 알 텐데 그 R이라는 패키지 있어요. 그다음 파이썬. 네, 그런 것들이 요새는 아주 델파이까지는 이제 아마 20대는 델파이를 쓸 거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인턴을 갈 때도 뭐 면접하잖아요. 세게 이야기해야 돼. 그냥 저는 그냥 인턴 하고 싶은 난 취업하고 싶어서 왔어 이러면 이러고 아니 이런 게 저 마이그레이션 이런 거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이 부서 보내주세요. 이러면 오 이러죠. 그리고 또 인턴 끝나면 너 뭐 졸업 필요 없어. 졸업장은 나중에 내고 일단 빨리 저 출근해. 이럴지 모르죠. 음. 네. 네, 그냥 큰 소리 어디? 저는 경제학과 2학번 정예원입니다. 요즘 토스 후불 결제나 카카오 긴급대출처럼 혁신 테크 기업에서도 약간 신용카드 또는 대출과 비슷한 맥락의 서비스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이걸 아주 편리하게 조건 없이 이용할 수 네, 있는지 당연히 위협이 되죠. 가장 큰 위협이 그 위협이에요. 그게 정부가 규제로 막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까 제가 여기 뭐 설명하다가 정금업자, 전자금융 전문업, 우린 전자금융업만 할게 하고 그걸 대출 중개를 해줘요. 해주는데 다 한도가 있습니다. 다 소액만 돼요. 주택담보대출이나 큰 금액은 안 돼요. 할부금융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소액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영역을 찾아와서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라는 영역을 많이 침범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 리발빙 서비스를 갚는 방법이 저거 소액 대출 받아가지고 리발빙을 까는 게 금리 차이로는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 소액 결제 있잖아요.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만약에 1,000만 원으로 늘려줘 봐요. 그럼 카드사 다 망해버리지. 휴대폰 소액 결제로 이걸로 다 나 크레딧 되는데 내가 굳이 신용카드 발급 받고 뭐 하고 뭐 또 간편 결제 등록하고 필요 없잖아요. 휴대폰 하나로 다 되는데. 그래서 통신사의 휴대폰 소액 결제,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나 토스의 뭐 이런 것들의 한도를 정부가 억지로 눌러놓은 거예요. 이걸 늘려놓으면 어찌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맨날 스칼핑만 했어. 얘는 한 개를 가지고 쭉 샀어. 신용도가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이 카드사들은 다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한도를 다 늘려놨어. 그럼 정금업자 그런 이제 중개로 누군가 대출을 받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못 갚았어. 그러면 이제 금융은 항상 이 도미노가 있거든요. 그 한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연쇄적으로 문제가 돼요. 금융 시스템이 좀 위험해지죠. 왜? 다 성실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 반드시 0.14%의 부실률이 발생을 해요. 근데 거기서는 토스나 이런 데는 부실률이 20%뭐 많이 난다. 그럼 그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그 한도를 낮춰놓고 이 정도 놔도 이거는 우리가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어 하고. 그래서 한도가 있는 그 부분은 현금 서비스 시장이나 리발빙 시장에는 위협이 이제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카드사들은 금리를 낮추거나 리발빙 서비스를 좀
완화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또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방금 질문하신 분은 토스를 가고 싶어요? 토스뱅크를 가고 싶어요? 토스하고 토스뱅크 두 군데 다 합격을 했어. 토스하고 토스뱅크 두 군데 다 합격하면 어딜 가시겠어요? 왜요? 토스뱅크인데 은행인데. 음, 바로 음. 네, 맞아요. 정확하게 토스뱅크거든요. 근데 이 토스는 그런 혁신의 아이콘이에요. 근데 이게 혁신의 아이콘이 뱅크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정부가 온갖 은행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규제 시스템은 포지티브라 해서 토스뱅크 앞에 토스가 붙은 신한이 붙은 KB가 붙은 은행업법에 따른 규제를 다 받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가만히 대출 뭐 늘어서 그 주택담보대출 뭐 해가지고 이자 나오는 거 가지고 노조에 가서 싹 해가지고 뭐 좀 많이 이자 받고 뭐. 근데 토스는 그런 규제가 덜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토스. 토스보다는 이제 페이북이 좀 더 나은데 현재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영학부 정지훈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신협 카드를 원래 쓰다가 한 2, 3년 전부터 신한 네. 이제 제2금융권으로 알고 있고 신한은 1금융권으로 알고 있어서 그 이유를 갖고 이제 갈아타게 되었는데 혹시 차이 차이인지 신협은 크레딧을 이제 신협이라는 거는 이 조합입니다. 은행이라기보다는 협동조합 형태로 돼 있어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 금리가 높아요. 또 예금을 하면 예금 금리가 신한은행보다 높아요. 왜? 신한은행은 이 흔히 말하는 신용 등급이 아주 높은데요. 신협은 그거보다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신한은 예금 금리도 낮고 대출 금리도 조금 낮아요. 크레딧이 좋으니까. 근데 신협은 예금을 하기에는 뛰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예금을 할 때는 좋아요. 그러나 대출을 받을 때는 내 크레딧에 은행을 거래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은행을 해야죠. 그래서 예금은 그런 대로, 대출은 은행으로. 금리 차이가 가장 크죠. 왜냐하면 자, 아까 신협에서 신한은행 했죠. 혹시 KB 국민은행 거래하시는 분? 야, 여기 은행을 안 쓰는구나. 다 현금 들고 다녀요. 근데 다니는데 이제 지금 KB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차이가 뭐예요? 차이. 우리 교수님.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차이가. 예, 차이가 없어요. 이름만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신한이고 하나는 KB라고 영어로 쓰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한이나 국민은행을 내가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내 눈에 띄니까. 보니까 아까 단말기 저 뭐죠? ATM 신한은이 돼. 그럼 신한 거 쓰는 거예요. 저게 KB면 그냥 KB 또 쓰는 거예요. 로케이션에 따른 차이 빼놓고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 차이 거의 없어요. 근데 1금융권, 2금융권은 이제 차이가 있죠. 아니 꼭 이 카드 말고도 좀 질문할 게 혹시 없습니까? 올 크리스마스 때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달러 지금 바꾸는 게 나아요. 계속 개기다가 딱 여행 가기 전날 공항 가서 바꾸는 게 나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질문이에요. 네. 신한은행을 쓰고 있는데 UX UI가 좀 편해서 쓰고 있는 점도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페이북 가입해봤는데 UX UI가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불편해요? 네. 어. 저는
예전에 들었던 말로 은행 어플에서 3번 이상 클릭하게 만들면 그건 좋은 UX, UI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발전시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음, 음. 아까 말한 이제 저희가 그게 이제 신한 페이잖아요. 또는 이제 그 S 뭐더라? S온? 솔? 음. 어, 그 지적이 맞을 거예요, 아마. 이 신한은행 것만, 근데 페이북은 BC 것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야 되거든요. 아까처럼 신한카드는 신한은행하고 신한카드 것만 하면 돼요. 근데 BC카드는 뱅크 크레딧 카드잖아요. 우리는 경남은행 것도 처리해야 돼요. 부산은행도 처리해야 되고. 또 여러분 학생 같은 사람도 처리하지만 휴대폰을 전혀 못 쓰는 이 전통 어디 지역에 있는 이 양로원에 계신 이 사람도 우린 처리를 해야 돼요. 왜? 고객사가 요청을 하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이 요청을 해요.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그런 것들이 좀 한계는 있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처럼 MG 나는 3번 이상 클릭 안 해.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 고객이 좀 되기가 어려워요. 실은. 저처럼 한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삼성페이 다음에 페이북을 써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안 쓰고. 여러분들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쓰다가 뭐 이제 자기가 쓰는 주력 카드로 이렇게 이제 가는 형태고. 그래서 UX, UI는 항상 지적을 받습니다. 똑같은 지적을 제가 매일 봐요. 그래서 고치라고 말을 해도 아까 말한 차세대처럼 이게 한꺼번에 이 프로세싱 시스템을 한꺼번에 바뀌어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불편함을 3번 찍고 편리함으로 갈래. 4번 찍고 편리함은 살짝 포기하더라도 혜택을 더 가자. 그래서 저희는 혜택을 그래도 주자.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혜택을 더 받으시는 게 4년 뒤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기 최윤석 대표님이 주식 투자 되게 하시거든요. 제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때 20대셨는데 주식을 투자 한 2, 3년 하셔가지고 아버지 그 당시 최고급 자동차를 사드린 거예요. SM5. 예, 그 부러웠죠. 저. 근데 주식을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은 올해 카드사에서 제일 핫한 이슈가 애플페이. 예. 예. 오늘 이제 어제 국감에서 애플페이 이야기가 2개가 다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신문들은 또 그거를 참 그렇게 썼는지 저는 국감 현장에 있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실은. 그래서 이제 막 아까 말한 것처럼 1시간 반 그래서 중국집 가가지고 얼른 짜장면 먹고 다시 가고 대기를 했는데 애플페이는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페이가 아니고 애플폰을 가진 사람은 삼성페이처럼 애플페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또 이거 모바일 그러니까 삼성과 애플의 싸움이지 카드사와 페이의 싸움이 아니에요. 얘는 죽었다 깨나도 애플페이 안 써요. 얘는. 나는 페이북을 쓰든지 소를 쓰든지 이거지. 그래서 애플페이는 삼성전자와 애플이라는 회사의 싸움이고 그거는 글로벌 싸움이고 그중에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섬처럼 어떤 카드사들의 좀 이런 걸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었던 영역이고 삼성페이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1등하고 있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북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애플페이가 들어와서 한 15%에서 20%까지는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20%를 넘으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적어도 20% 이상이 아이폰을 써야 돼요. 아이폰을 안 쓰는 순간에는 애플페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애플페이가 수수료가 아주 비쌉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비자나 마스터 수수료 안 주려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의 3대 수출품이 돼가지고 금융의 BTS라 그래요.
신문을 잘 안 보시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교과서 공부만 하고 신문을 안 보니까. 금융의 BTS가 BC 토탈 서비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국 가보시면 다 알아요. 그리고 공항이나 면세점 가보시면 다 알고. 그래서 그런 하여튼 뭐 회사 너무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페이는 애플의 시장 점유율하고 똑같이 갈 거다. 그리고 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뒤에 지금 아까 말한 PG,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만 하는 거예요. 그걸로 너무나 많은 수수료를 줘요. 우리는 이슈, 어콰이어러, 억셉턴스, 세틀먼트 4개를 하고 1.6을 받거든요. 근데 애플은 자기 서버 틱틱 이것만 하고 0.15를 받아가요. 그리고 비자나 마스터한테 이제 그 빈값이라고 승인값을 던져줘요. 비자나 마스터한테. 왜? 그게 글로벌 네트워크니까. 우리한테는 안 던져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값을 던져다오라고 해서 기술적인 협의는 이미 이제 하고 있고, 아직은 NDA라 해서 Non Disclosure Agreement, 서로 말하지 않는다, 발표하지 않는다. 지금 발표해봐야 국감장에서 더 시끄러워요. 조용히 이제 물밑에서 이제 아마 하고 있고, 결국 모든 카드사가 애플은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커가면 커갈수록 뭐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거라고 다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애플 아무리 지가 해봐야 15%에서 20%더라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남아 가보시면 삼성 애플이 빠까빠까해요. 미국 가보면 아이폰이 절대적이고. 폰은 더 많이 팔리는데 이상하게 가입자 수는. 그래서 애플페이가 뭐 영향은 있겠지만, 수익성 영향은 있겠지만 철저하게 폰 시장 점유율에 의존할 거다. 여기서 손들어 보면 전부 애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부 22학번 송세현입니다. 아까 교수님이 주식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잠깐 주식을 해보려 했지만 이렇게 투자할 만큼 하다가 말았는데 교수님 일단 대학생 때 시드머니를 얼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뭐 요즘 바이오 헬스나 이런 게 뜬다고 하셨는데 그런 관련 주식은 지금 너무 고점, 좀 눈여겨볼 만한 주식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생 때는 뭐 뉴스 등 어떤 정보원을 참고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대학 전공이요? 네? 전공? 아니요, 끝에 그 질문이. 정보의 원천, 그러니까 정보. 뉴스를 참고해야지. 네. 참 가장 기본적이고 영원한 숙제인데요. 주식은 저는 이제 사 모으는 거예요. 사 모으는 거고, 언제 파냐? 돈 필요할 때 팔아라. 실제로 이제 여러분보다 한 두세 살 이제 큰 애가 이제 뭐 해서 졸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뭐 차를 사고 싶다. 그래서 뭔 차를 사고 싶냐? 그랬더니 테슬라를 사고 싶대요. 야, 이 대학생 이제 막 졸업해가지고 택도 아닌 소리를 하네. 테슬라를 어떻게 사냐, 네가. 테슬라 사는 방법을 내가 아빠가 알려줄게. 오늘부터 테슬라 주식을 사라. 네 급여의 일정 부분을 떼서. 근데 이제 저는 꽤 큰 금액을 뗐어요. 25%를.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으면 25만 원을 떼서 무조건 테슬라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주면 미국은 2주급이거든요. 한 달에 2번 월급을 줘요. 그때마다 이제 테슬라 주식을 산 거예요. 그게 한 이제 3년, 4년 됐죠. 그래서 재미도 보고 실패도 보고. 테슬라 차 살 때 팔아라. 그러면 왜 테슬라였냐? 그 당시에 수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뭐 테슬라가 뭐 어쩌고 하는데 뭐 전기차다. 다. 근데 저는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에요. 테슬라는 정확하게는 데이터 회사고, 아까 말한 데이터, 컴퓨팅 능력, 연결 능력, 그 세 개를 가진 아이콘이에요. 잘 보시면 뜯어보세요. 테슬라라는 회사를. 얘를 바퀴를 달아가지고 배터리 큰 거 붙여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테슬라 차 탄 사람들 보면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차 할 때 쓰잖아요. 제3자가 바깥에서 보면 되게 웃겨요. 뚜껑 다 빼고 내비게이션하고 사람 운전자만 보면 되게 웃겨요. 왜 웃겨요? 얘가 시키는 대로 사람이 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얘가 시키는 대로 사람이 안 하고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하게끔 키우는 거예요. DEEPL이라는 저 어플이 있어요. 어플. 앱. 딥러닝의 DEEPL. 저는 그만큼 좋은 어플을 본 적이 없어요. 저의 최애 애플이에요. 왜 그러냐? 이 다 했는데 뭐가 제일 부족하냐면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요. 제가 영어로 누가 말하면 뭐 대충은 뭐 저쪽 우기고 막 서바이벌은 할 수 있어. 몽골에 갔어. 말이 안 통해. 팝하고 구글 번역기 걔가 안 돼, 걔가. 근데 이거는 돼요. 그러니까 뭐냐?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CNN 저 이스라엘 막 전쟁 뉴스 나잖아요. 우리 한국 뉴스 말고 CNN을 틀어요. 그리고 딥애를 켜요. 키고 얘한테 그 소리를 들려줘요. 얘가 한국말로 그대로 딱 번역해줘요. 소리만 들려주고 이걸 보면 TV는 CNN이 켜 있는데 나는 얘를 보는 거예요. 테슬라는 그런 회사예요. 움직이는 모빌리티와 이걸 단지 내비게이션과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얘가 그냥 나 이 차라는 거를 이 앱처럼 그냥 나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저는 테슬라라는 회사를 그렇게 본 거고 아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 짜장면을 먹을지 돼지고기를 먹을지 삼겹살을 먹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내가 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밴드를 하나 차요. 밴드를 차고 이제 건강을 생각할 나이니까. 아이고 야 오늘 뭐 먹을래? 짜장면 먹어. 짜장면을 딱 먹고 있어. 딱 먹는데 들어가잖아요. 짜장면이 들어가자마자 이 얘가 띠띠띠띠 하고 워닝을 줘요. 뭐라고? 너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 곧 최고치야. 그러면 전 짜장면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모밀 먹자. 그래서 모밀 먹어.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럼 그 음식은 저한테 맞는 거예요. 비만과 당뇨의 원인은 다 인슐린이거든요. 지방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위고비가 보여준 거지. 위고비라는 거는 자기 와이프에 대한 사랑으로 탄생한 회사예요. 자기 와이프가 너무나 당뇨로 고생을 하니까 야, 그래도 내가 이런 화학적이 연구자인데 우리 와이프 병 정도는 고쳐줘야지. 해서 당뇨 치료제를 만들다가 그게 인슐린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 해서 아까 루비통이라는 회사를 넘어서는 최고의 회사가 된 거죠. 미국 시장이 저렇게 수많은 빅테크와 금융이 그렇게 날고 겨도 전체 시장의 30%는 바이오 헬스예요. 거기는 온갖 디바이스, 앱, 서비스 이런 것들 다 붙어 있어요. 그런 서비스업이. 그래서 저는 결국 뭐 테크, 2차 전지 막 뭐 하지만 결국 사람의 복지, 건강 이건 영원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런 걸 하기는 어려워. 왜?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들은 앞으로 100년 남았어. 정확하게. 20년 동안에 평균 수명이 12년씩 늘어요. 여러분들 100살 될 때쯤이면 50년 더 살아요. 지금 태어난 애들은 지금 태어난 애들은 150살이 기대 수명이에요. 그럼 150년 동안에 20씩 나누면 7번. 70년 늘어요. 그럼 10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돈도 벌어야 되죠. 건강 지켜야 되죠. 그게 가장 저는 원초적이에요. 그다음에 편리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테슬라의 전도사예요. 아직도. 왜? 테슬라를 능가할 만한 회사를 찾지 못했고 딥엘이라는 그 어플보다 더 좋은 이 앱, 카카오 안 써도 실은 뭐 크게 뭐 전화하면 되지. 문자하면 되고. 근데 딥엘은 제가 이제 글로벌 아까 end-to-end 비즈니스를 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말이 안 통해. 아살람 마그레이브라는 북아프리카 4대 이국 기획문이 있어요. 그쪽 보시면 어떻게 됐냐.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원시 부족하고 그림으로 땅바닥에다가 막대기로 그림 그려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게 이제 재미로는 와 있지. 그러나 비즈니스는 다르죠. 재미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확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딥앱을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말하면 몽고 사람이든 키르기스탄 사람이든 인도네시아 사람이든 말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말하면 그 사람 못 알아들으면 얘한테 말을 하면
보여줘요. 화면. 제가 한국말로 해요. 보여줘. 인도네시아 말로 그대로 보여주는데 기자들이 취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애플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좋아하는데 뭐 굳이 뭐 딴 거 요새 뭐 2차 전지가 좋네, 뭐가 좋네. 저는 아직도 테슬라의 세상은 안 열렸다. 계속. 저는 그래요. 우리 딸도 똑같이. 이번에 이제 좀 팔지 모르지. 테슬라 살려고. 한 4년, 5년 됐죠. 저는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합니다. 일정 소득을 가지고 일정한 시기에 사고 잘 고르고 언제 돈 필요할 때 판다. 지금부터는 저는 파는 시기예요. 만 60세가 돼가지고 이제 돈이 필요하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 시간이 많이 돼서 예. 가셔야 되나 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여성분만 있는 강의는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말 실수를 할까봐 되게 이제 조심스럽게 했고,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이대 뭐 무슨 다른 전공이 있지만 아까 말한 미국이나 글로벌 통계들을 봤을 때 전 세계의 컨섬션 트렌드는 20대 여성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도한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테슬라를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소비를 잘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를 가지고 전공이든 미래를 결정하면 돼요. 왜? 지금 전 세계가 그래요. 20대 여성한테 찍혔다. 가는 거야. 20대 여성들이 좋아한다.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인사이트들을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키우면 거의 뭐 95% 이상 성공할 거예요. 그 통계 다 그렇게 나와요. 오늘 하여튼 20대 여성분들 특히 그 이대 이화인 네, 그래서 너무 그 좋은 시간이었고 혹시라도 비시카도 오시게 되면 항상 연락 주세요. 예, 자 고맙습니다. 예.